안녕하세요. 김종범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후 2시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떴으며 25일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기사들이 떴습니다. 자,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강남 집값이 하락하고 있느냐,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느냐,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느냐, 전세가는 하락하느냐,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인데 벌써 이러한 징조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사실상 대출의 부담이 크게 달한 것도 부동산 하락장을 부추기는 결정적인 요인들입니다. 자, 오늘 쏟아진 기사들을 보실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오후 2시 집값 폭락 지표 떴다. 이제 이걸 모아놓은 거죠. 자, 11월 25일 2차 금리 인상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파트 많네요. 이제는 어둠의 그림자들이 서서히 몰려오네요. 자, 부동산 이것이 나와야 하락한다. 지금까지 뭐 거래량 줄어들고 그런 다음에 매수 심리 줄고 매물 적체되고 하락거래 늘어나고 시세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집값 하락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초기 징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려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6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것이 나와야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거예요. 먼저 미분양이 증가해야 돼요. 사실상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는 뭐 미분양이 증가한다고는 할 수 없죠. 있기는 해요. 경기도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미분양이 증가해야 하고요. 경쟁률이 약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이 지금 아주 세잖아요. 물론 기존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전반적으로 당첨만 돼도 로또가 많기 때문에 세지만 서서히 이제 기존 집값이 내려가게 되면 청약 경쟁률도 낮아져요. 결론적으로 미분양이 늘어나거나 경쟁률이 약화되면 집값 본격적 하락이다. 두 번째, 강남 집값이 하락세로 가느냐. 지금 이미 강남 집값은 하락세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분양도 지방 같은 경우는 하락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지금 충족되고 있어요. 자, 거래 올스톱 뛰고 급매물이 지금 쌓이고 있고 매수자는 실종되느냐. 맞아요. 이 세 가지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정부 규제 점진적으로 완화. 아직은 정부 규제가 완화됐다는 소식이 안 들죠. 집값이 내려가면 정부 규제는 사라집니다. 자, 이제 곧 이게 나올 거고요. 계속 집값이 내려가게 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속도가 늦어집니다. 건설사의 분양도 속도가 늦어지고 이런 것들이 왜 속도가 늦어지겠어요?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분양해봤자 미분양 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가 하락세 지속. 현재 전세가는 지금도 하락하고 있어요. 물론 내년 7월 달에 크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는 있지만 현재는 매매가 전세가가 지금 하향세, 마이너스로 간 건 아니고 하향세. 자, 이제 상승장과 하락장 6단계, 투자자와 무주택자 자세.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실거주를 하든 투자를 하든 부동산은 자본주의의 산물입니다. 그러면 자본주의를 딱 벗어나서 우리가 사회주의도 아니잖아요. 손해보지는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적어도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투자와 실거주는. 이거를 잘 판단해야 해요. 그동안에 무주택자들이 왜 상대적으로 자산에서 엄청난 손실을 받냐면 바로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보자고요. 먼저 집값은 상승 초기, 상승 중기, 상승 꼭지로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락장도 하락 초기, 하락 중기, 하락의 바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항상 이 사이클은 계속 반복되고 이제 또 떨어지는 날이 올까요? 반드시 옵니다. 100%예요. 뭐 90%도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은 100%라고 했어요. 약간 불규칙이라서 그렇지. 자, 그럼 상승 초기 때 보자고요. 연도를 아예 찍으면 서울은 2014년이 상승 초기고 전국, 경기도 포함이에요. 경기도도 2019년부터 올랐어요. 물론 새 아파트는 전에도 뛰었는데 아무튼 이때 보면 투자자들은 집중 매입했어요. 2014년에는 서울거 매입했고 2019년에 수도권 집중적으로 매입합니다. 그냥. 근데 무주택자는 무관심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지나간 세월을 복귀해 보세요. 무주택자들. 경기도 집값 안 뛰니까 그냥 나몰라라 했잖아요. 서울 2014년에 관심 가졌나요? 물론 몇 명은 관심 가졌겠지만 대부분. 자, 다음 보세요. 상승 중기. 이제 집값이 막 올라가는 도중에 서울 2019년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전국은 2020년. 서울도 한참 지난 다음이죠. 그러니까 경기도도 2020년부터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 중기로 보여지는데 투자자들 이제 골라서 좋은 곳들 위주로 많이 뛸 곳 위주로 매입하는데 무주택자들은 그냥
실거주로만 매입합니다. 자기 옆에 있는 거. 뭐 좋든 나쁘든 간에. 그나마 매입하면 다행인데 매입 안 한 사람이 더 많았어요. 왜? 뛰었네? 내가 봤을 때보다 1억이 뛰었네. 라고 보지도 않아요. 뛰었다고, 거품 심하다고, 스스로가. 자, 이제 꼭지장 보세요. 지금과 같은 꼭지장이 어떤 분위기인지 가르쳐 줄게. 자, 서울로 따지면 2021년 올해나 이제 내년이 되고, 전국도, 경기도나 지방도 마찬가지야. 2021년이나 내년이 될 텐데, 투자자, 지금 집중 매도했습니다. 물론 물린 사람들은 투자자들도 매도를 못했죠. 근데 무주택자들은 이제서 막 매입해요. 그것도 좋지 않은 막 빌라, 오피스텔, 나홀로 아파트 막 이거 잡으면 어때요? 저거 잡으면 어때요? 막 이러면서 그 좋은 세월 다 보내고 이제 와가지고 자, 또 재밌는 거 가르쳐 줄게. 이제 만약에 이제 올 겨울부터 쭉 하락하거나 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본격적으로 하락하거나 아무튼 하락을 하는데 이런 모습일 거예요. 자, 아마 서울은 2022년이나 23 내년은 하락이 확실히 해요. 가을, 겨울이라도. 전국적으로도 아마 같이 비슷하게 하락할 것 같은데 이때 투자자들은 계속 매도합니다. 왜? 하루라도 빨리 매도해버리는 게 덜 떨어지거든요. 근데 무주택자는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좀 하락한 것 같고 급매로 착각을 해가지고 막 매입해요. 네, 보세요. 자, 이제 하락 중기. 하락 중기라는 말은 집값이 상당히 빠진 거예요. 10억짜리가 한 7억이 되거나 이 정도. 자, 서울은 2024년 정도 되고 전국은 2024년 거의 비슷하죠. 이제 하락은 비슷하게 가요. 상승은 다르게 갔죠. 하락은 비슷하게 갑니다. 자, 투자자 유망 지역만 골라서 매입해요. 많이 빠졌으니까. 굳이 안 좋은 곳까지 매입할 필요 없고 경기도나 지방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자, 무주택자들은 그냥 자기 옆에 있는 것만 매입해요. 뭐 세대수가 많건 적건. 그러니 나중에 후회하죠. 그나마 매입하면 다행인데 매입도 잘 안 하려고 해요. 이제 내려가니까 더 떨어질 줄 알고. 자, 좋아요. 이제 중기는 그렇다지만 이제 하락 바닥에서는 무조건 매입해야 돼요. 바닥이냐 아니냐는 매주마다 시세가 나와요. 그것만 봐도 대충 알아요. 자, 서울 2026년 바닥, 전국도 2026년. 이때는 투자자들은 그냥 아무거나 막 매입하는 거야. 폭식하는 거야. 정부가 규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뭐 다주택 뛴다고 해서 중과세 때릴 이유도 없고 뛰는 대로 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투자자들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매입하고 분양권 미분양까지도 매입하는데 무주택자들은 무관심해버려요. 이때 잡아야 할 때 무관심하고 여기 보세요. 꼭지장에 집중 매입하니 망하는 거죠. 여기서 꼭 무주택자만 그런 게 아니라 1주택자들도 그래요. 자기 자녀들 막 집 사주는 사람들. 왜 이때 안 사주고 이 바닥장에 안 사주고 지금 와가지고 빌라 여러분들 오피스텔 빌라 이런 거 잘못 잡아주면 자녀들 망치는 거예요. 정말 거짓말 아닙니다. 팔리지도 않고 나중에 안 뛰면 괜히 애들이 아파트 살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분양받을 기회도 날려버리는 거고 하락장에는 얼마든지 주워 담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함부로 사주는 거 아니에요. 자녀분들도. 자, 상승장에 호재로 폭등하면 이것도 진짜 중요해요. 상승장의 호재는 하락장에는 악재다. 이게 뭔 말이냐? 무슨 개똥철학이냐? 보자고요. 자, 상승장과 하락장으로 구분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호재는 상승장에는 그 호재 때문에 올라갑니다. 맞죠? 근데 떨어질 때는 이 호재 때문에 거품이 엄청 꼈어요. 그래서 이 호재가 많은 곳들이 지금 달성이 된다고 해도 폭락을 해요. 누가 그래요? 2025년에 GTX 들어오니까 그때 제 집값은 훨씬 많이 뛰겠죠? 상승장이라면 많이 뛰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게 하락장이다. 망해버려요. 그냥 그런 데는. 왜? GTX가 뭐 개통할 때 뜁니까? 미리 많이 뛰었던 것들 거품 때문에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신분당선 개통할 때 집값 폭락했었어요. 그 라인에. 왜? 그 전에 이미 뛰었었고 흐름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세. 자, 이거 보면 상승장, GTX, 전철, 재건축, 재개발이니까 뭐 호재다. 기타 호재들 뭐 들어온다 막 이런 거. 엄청난 호재죠. 근데 상승장에는 기대감으로 올라갑니다. 그건 맞아요. 상승장에서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양, 공급 물량 많다고 해서 이제 여기 공급 물량 많으니까 떨어지지 않을까.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도 그러는데 제발 좀 헷갈리지 마세요. 상승장에는 자 보세요. 공급 물량이 많을수록 입주 물량도 많을수록 새 아파트가 늘어나니까 주변이 좋아져요. 주거타운이 돼요. 그래서 주거타운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거예요. 그 많은 이익 신도시 막 엄청난 물량이 입주했는데도 집값 대폭등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거는 상승장에 새 아파트가 시너지를 가져오는 거야. 잊지 마세요. 상승장에는 물량 많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올라가. 동탄 보세요. 다 지금 2배, 3배 뛰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전매 금지, 다주택 중과세, 공공임대.
이게 집값을 잡아줘야 하는데 전매 금지시키고 분양권, 다주택들 중과세 때리고 공공임대 분양 많이 하죠. 이게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거잖아 현재. 근데 얘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느냐, 매물을 잠김하는 역할을 해버렸어요. 왜 전매 금지를 합니까? 막 순환시켜야죠. 다주택 중과세 왜 때립니까? 매물 막 털어내게끔 해야죠. 공공임대를 왜 해요? 일반 이제 부분적으로는 해야죠. 서민층을 위해서. 근데 주로 민간임대 해가지고 일반 분양을 많이 해야 일반인들이 이거 기대감 갖고 집을 안 살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매물 잠김으로 집값 폭등한 거예요. 참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어요. 이렇게 아마추어들이 정권을 이해가 안 가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세금, 청약 꼭 기억하세요. 세금, 정부의 규제가 4가지가 있어. 세금, 청약, 대출, 거주. 부동산 규제가 이거 심해요. 지금 세금 많이 때리고 있잖아요. 청약? 이거 뭐 10년 전매 제한이네. 무슨 뭐 대출도 안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세대주만 넣고 또 몇 년 거기 살아야 하고. 대출. 요즘 대출 제한까지 있고 심각하죠. 중도금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거주. 거의 다 실거주죠. 그런데 자, 밑에를 보세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집값이 오히려 뜹니다. 그런데 하락장에는 얘들이 망해버려요. 보세요. GTX, 전철, 재건축, 재개발, 기타 호재 등으로 집값 거품이 심했죠. 거품이 세서 더 많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얘들은 비싸잖아요. 집값이. 이건 서울도 포함해요. 이해갔습니까? 강남이 그래서 제일 많이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 분양, 공급 물량, 입주 물량이 많으면 집값 떨어진다. 그래요. 이제 이 말은 맞아요. 하락장에는 망해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망해버려요. 피가 더블로 갈 것 같은 곳이 오히려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5억에 분양했던 것들이 마이너스 1억, 1,000만 원이 아닙니다. 1억에도 안 나가. 옛날에 이기 신도시 미분양할 때 그랬어요. 당연하죠. 왜? 하락장에 가뜩이나 내 집이 떨어져 있는데, 기존 주택이 다 떨어졌는데 이런 것들을 누가 매수하겠어요? 오히려 극도로 얼어붙죠. 자, 그 다음에 전매 금지, 다주택 중과 공공임대, 하락장에 오히려 하락장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규제책이 너무 강화되면 매물 폭탄으로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규제를 해제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또 이제 4가지 아까 말했던 세금, 청약, 대출, 거주, 이때는 규제가 심했잖아요. 집값 폭등장이니까. 이때는 싹 풀어져요. 서울도 실거주가 폐지된다 이 말이에요. 부양책까지 쓸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떨어지면. 이건 어떤 정권이니까 부양책 쓰고 어떤 정권이니까 뭐 규제책 쓰고 이게 아닙니다. 집값 흐름에 따라서 규제가 강화되거나 그다음에 해제되거나 또는 부양책을 쓰거나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11월 25일 금리 인상 결정 0.5% 인상 의견도 나와요. 보통 0.25%씩 이렇게 인상하잖아요. 그런데 0.5% 얘기도 나온다고 해요. 자, 일단 전망을 봤더니 11월 금리 인상 만장일치 0.5% 이것도 나왔는데 여기 보세요. 인상 쭉 다 인상으로 나오죠. 사실상 거의 특별한 일이 아니면 사실상 확정됐다고 보시면 돼요. 11월 25일 날. 그리고 어느 정도 인상이냐 1.5가 제일 많죠. 자, 그리고 테이퍼링 이거 미국입니다. 금리 올려야 자 FED 내 매파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기 보면은 채권 매입가 금액이 쭉쭉 올라가고 있네요. 결론적으로 미국은 이제 생각보다 본인들의 생각보다 금리 인상이 빨라져요. 내년 상반기 이전에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해졌고요. 한 번이 아니라 2번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부동산 대세 하락. 만약에 1에서 5년 하락. 자, 얼마나 떨어질까요? 집값이. 이거는 이렇게 질문을 던질게요. 자,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 기간, 그러니까 1년 떨어졌냐, 1년 올랐냐, 5년 떨어졌냐, 5년 올랐냐에 따라서 이 하락 폭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상승폭도 달라지고요. 현재 거품 최고치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집값이 서울 같은 경우는 8년 뛰었기 때문에 엄청 뛴 거고 수도권도 한 3년은 뛰었다고 봐야 돼요. 지방하고 거의 2, 3년 뛰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거예요. 현재 거품 2021년, 자, 22년도 뛸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내년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 하락은 내년 하반기 아니면 23년부터 봤어요. 23년 1년 정도 하락하게 되면 2020년 수준으로 떨어지고 10에서 30% 집값이 빠질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덜 올라간 건 덜 떨어지고 많이 올라간 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년 하락 2019년 수준으로 떨어질 거예요. 자, 이제 20에서 40% 벌써 2년 떨어지니까 확 더 떨어지죠. 대략 한 2024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3, 4년은 하락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3년 하락하면 2018년 수준입니다. 약 30에서 50%. 기본적으로 50% 하락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025년이죠. 이제 2026년 또는 27년이 될 수도 있어요. 4에서 5년 하락하면 2017년 수준. 문재인 정부 때까지 빠지는 거예요. 2013년이 바닥이었지만 2017년 수준으로. 그러면 40에서 70%. 만약에 4년 빠지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전에 4, 5년 빠지다 보니까 버블 세븐을 비롯해서 많이 뛴 것들은 망했어요. 이제 부동산 대책, 잘못된 대책과 해야 할 정책. 그동안에 뭐 잘못된 정책도 있고 이제 잘한 정책도 있는데 이제 새 정부가 해야 할 정책.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마 이해될 거예요. 왜 집값이 뛰었을까요? 안 잡아서. 그래, 안 잡았다고 이렇게 뛰지는 않아요. 안 잡았어도 자연대로 그대로 나눴어도 이렇게 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뛴 거예요. 보세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많이 뛰었어요. 1번, 내가 보기에는 소득주도 성장, 집값 띄우기 정책을 글쎄요, 했다는 의문이 생겨요. 의문이 생긴다고 했어요. 두 번째, 하락을 했잖아요. 집값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했는데 이 하락할 때 집값을 떨어뜨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끌어올리는 듯한 냄새가 많이 나요. 그게 한 번이 아니라 2017, 18, 19, 20, 21 해마다 있었거든요. 왜 겨울에 빠졌을 때 계속 추락을 시키지 않았느냐. 이게 의문점이에요. 방어 정책을 쓴 거예요. 집값 못 떨어뜨리게. 자, 두 번째, 임대주택 사업. 이건 아주 집값 띄우기 작정한 거예요. 임대주택 사업하면 뭡니까? 자, 활성화시켰잖아요. 100채든 1000채든 아파트를 매입하면 세금이 없어요. 10년 동안 끌고 가면. 대출을 다 해주고. 이게 바로 임대주택 사업이야. 이거 투기를 유발한 걸 누가 했냐? 지금 김현미 장관 비롯해서 현 정권이 한 거예요. 여기 보면 다주택 중과세. 지금 다주택 중과세를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 매물이 안 나오죠. 그러면서 중과세를 때리려면 보유세도 세게 때려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판단해갖고 팔죠. 근데 보유세는 형편없으면서 요즘 막 종부세 폭탄하는데 개뿔 폭탄입니까? 무슨 폭탄이에요? 아니, 양도세가 폭탄이지 무슨 종부세가 폭탄이에요. 물론 뭐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내보자고. 중과세는 때리면서 보유세, 종부세는 있으나 마나 하니까 안 파는 거야. 그러니까 버티게 하는 거죠. 종부세하고 그 보유세 세게 때려보세요. 어떻게 버팁니까? 팔 수밖에 없지.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집값 떨어뜨리기 싫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 이거 좀 잘 한번 분석해 보세요. 네 번째, 핀셋 규제, 풍선 효과 이런 말 들어봤죠? 전국 모두 폭등시켰어요. 집값을 예를 들어서 조정지역 하려면 좀 이제 부작용이 생기긴 할 거야. 아예 그냥 싹 때려버려야죠. 수도권 전체. 어디 찔끔 저기 찔끔 계속 하다가 여기 찔끔하니까 얘가 뛰고 그러다가 얘 잡으니까 쟤가 뛰고 토끼몰이처럼 두더지 여기 때리면 여기가 올라오고 저기 때리면 여기가 올라오고 풍선 여기 돌리니까 여기가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에 했어야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실거주를 다 해야 하는 그 토지거래 허가제도 왜 강남만 합니까? 서울 다 때려버려야죠. 그랬으면 서울 집값 폭락했어요, 지금. 폭락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정말 틀린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핀셋 규제를 자꾸 지방도 핀셋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전국 구석구석 다쳤어요. 군 단위까지.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가 2021년에 있었다고 봐요. 그전에는 그렇게 실패라고까지는 모르겠고, 자, 특히 2021년에 대실패한 거예요, 올해. 그리고 조금 더 넓히면 작년에. 왜? 작년, 올해 지방이 대폭등했고, 수도권이 대폭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풍선 효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직거래를 하는 바람에, 이건 아마추어도 이직거래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 봐봐요. 청약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나빠. 자, 뭐냐? 임대, 특공, 가점. 왜 자꾸 집은 부족한데 왜 임대를 자꾸 지어요? 공공임대를. 왜 특공을 자꾸 늘립니까? 왜 가점제를 이렇게 확대시켜요? 예전에 2013년처럼 그냥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해야죠. 아니,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얘들 위주로만 왜 하냐고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 다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 영끌하죠. 왜 세대별로 차이를 두고. 바로 이것도 집값 폭등의 원흉이에요. 그 다음에 법인 혜택 왜 지속합니까? 법인은 투기하는 거예요, 투기. 그 사람들 왜 혜택 엄청나게 줘요, 세금 혜택을. 다주택 갭투자 지금도 증가하고 있어요. 다주택 갭투자. 왜 두드려 잡지 않나요? 여기 보세요. 진짜 해야 하려면 시장 자율의 원칙에 따라야 돼요. 그러면서 투기 부분에 대해서만 확실히 규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사업 지금이라도 폐지하고 혜택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다주택 중과세 폐지시켜야 돼요. 일시적으로 폐지하라고요. 그리고 대신에 조건부를 달아야 돼요. 보유세, 종부세, 누진세 엄청나게 때려버려야 돼요. 그럼 매물 튀어나올 거예요. 자, 조정지역, 세금, 청약 이거 동시에 그냥 때려야지. 왜 풍선 효과를 합니까? 앞으로 할 때는 동시에 했으면 좋겠어요. 청약, 기회 이거 공평하게 해야지. 왜 자꾸 그 임대, 특공, 가점 이런 거랍니까? 민간 분양 많이 하시고 추천 확대를 해야죠. 법인 혜택 제발 좀 주지 마세요.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갭투자, 이익환수 이거 해야죠. 자, 부동산 5년 그래프 분석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세요. 2017년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때 안 잡았잖아요. 이게 0이야 0. 자, 그 다음에 2018년 93대책 때리니까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때 계속 때려버렸어야 하는데 또 올라가는 거 뻔히 알면서 안 잡았어요. 자, 이때 때렸어요. 2019년에 12.16대책. 그러니까 떨어졌어요. 그럼 이때 또 때려야 하는데 그냥 가만 놔뒀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래갖고 2020년에 막 때리니까 또 내려가. 또 올라갔어요. 2021년 2.4대책 종합대책 때리니까 또 내려가요. 이게 종합대책 때리면 내려가기는 해요. 그러면 내려갔을 때 더 때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올라가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때려요. 대출규제. 그래서 이제 얘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뭔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계속 나오면 쭉 내려갈 텐데 안 나오니까 또 올라간다고 저는 봐요. 아무리 금리 인상 하더라도. 그래서 새 정부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여기 보면 2017년부터 21년 오르내리면서 올랐어요. 지금 보니까 계속 올랐죠. 2020년하고 21년에 특히 제일 많이 올랐죠. 여기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에. 그 다음에 해마다 종합대책 이후에 하락하였어요. 종합대책이 나온 다음에 하락했고 하락장 대책 없이 또 뛰었습니다. 이 하락장에 대책이 나왔으면 집값 폭락했을 텐데 대책이 없어요. 아예 그냥. 자, 한 번도 없잖아요. 종합대책이 이때. 자, 그 다음에 반복적 패턴으로 예측 가능하죠. 이렇게 계속 올랐다 떨어졌다 지금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하락 시 집값을 오히려 끌어올려 버렸어요. 상승폭이 커가지고 이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어찌됐거나 이게 0인데 진짜 많이 뛰었네요. 이 상승폭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폭락이 예상됩니다. 너무 많이 뛰어서. 전국 매매 증감률 보면 최근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자, 그리고 다주택자들 보세요. 2017년, 2020년 더 늘어났어요. 이거 보세요. 오히려 231만 명으로 계속 늘어나 해마다. 다주택자들이 늘어나는 건 왜 그래요? 다주택자들이 그냥 세금도 만만하니까 늘어나는 거야. 다주택자들이. 늘어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줄여야지.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 상위 10%는 11억이고 하위 10%는 2,700만 원이야. 부동산 재산이. 그리고 40배였었는데 지금 46배로 상위 10%가 더 벌었어요. 돈도. 정말 빈부격차가 심해졌죠. 종부세 꾸준히 늘어나고 작년에 1조 했던 게 이번에 5조. 나는 종부세는 내야 한다고 봐요. 1주택은 모르겠지만 다주택자들. 더 때려야 한다고 봐요. 다주택자들. 양도세는 좀 풀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금액 1주택자들 한 30억에서 90억 정도 하면 700만 원 정도 내요. 이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다주택자들이 이제 앞으로 갈 곳이 좀 많지가 않아 보여요.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이미 부동산 매수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불안해하기보다는 2에서 5년간 대세 하락장을 기다려 급매와 분양권 미분양을 잡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또한 실거주로 급매를 꼭 잡아야 할 분들은 제 방송과 12월 3월을 주재하십시오. 감사합니다.